K6는 지금까지 형제들이 토지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서로를 해치기까지 했던 이야기요. 그 끔찍한 상황을 알기 위해 K6를 초대합니다. 퐁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그는 조화의 친구입니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엘리 위의 언의 괴담. 이야기는 K6. 박한의 집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박한은 남자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퐁이 말하기를 그가 30세였을 때 쌀 장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쌀을 사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모은 쌀을 다시 팔았죠. 이런 방식으로 사고 팔기를 반복했어요.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젊었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유가 생기자 그는 집 뒤쪽에 토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큰 집을 지었죠. 정말 큰 집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야 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요. 돈이 많았죠.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자 그는 집 뒤쪽에 토지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큰 집을 지었죠. 정말 컸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집을 짓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면 이 가족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았어요. 정말 잘 사는 집안이었죠. 그리고 박한은 아내와 함께 6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어요. 아들 넷, 딸 둘이었죠. 모두가 잘 교육받고 성장했어요. 재미있는 건 그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큰딸이 결혼할 때 그는 예물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현금과 금반지. 결혼할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그렇죠. 아들 넷도 마찬가지였어요. 각각 독립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었죠. 집을 샀거나 토지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는 정말로 자녀들을 잘 챙겼어요. 그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6자녀를 다 챙기고 나니 그와 아내에게 남은 건 3가지뿐이었어요. 집, 주거용 토지, 그리고 나중에 구입한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죠. 그렇게 몇십 년을 모은 재산이 이것뿐이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도 문제를 짐작하실 거예요. 6자녀가 있고 남은 재산이 이 정도뿐이라면 모두가 자신의 몫을 원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걸. 자신의 몫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남의 몫은 항상 기억하죠. 그걸 놓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자주 잠을 설치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박한의 성격은 조금 특이했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몫이 곧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K6. 정말로 먹고 자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박한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 성격이 좀 특이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박한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평생 아내와 자식들을 걱정했어요. 나쁜 습관 하나 없었죠. 하지만 그의 성격은 말이죠.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처럼 변덕스러웠어요. 그 성격 때문에 이 비극적인 결말이 초래된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의 성격은 그가 기분 좋을 때 자식들이 케이크 하나 사주거나 음료수 한 병 사오면 혹은 방문해서 잠시 대화라도 나누면 그는 기분이 좋아져요. 그는 손을 치켜들고 약속을 하곤 했죠. 예를 들어 그래, 너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중에 침대 하나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 다음 주 그가 또 기분이 좋으면 다른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 그는 또 약속을 해요. 그는 집을 준다고 하죠. 그리고 한 달 후 상황이 바뀌면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는 마음을 바꿔버리죠. 그는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해버려요. 이런 일이 반복되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6명의 자식 중에서 그의 첫째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조화라고 불려요. 이 아들은 가장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조화는 첫째 아들이니까. 그는 스스로 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일에는 그의 의견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에 못지않게. 이 여자는 영리하고 계산적이었죠. 그녀는 입을 열면 항상 한 가지 문제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지. 그런데 할머니는 계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면 말이죠. 오직 하나뿐이에요.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말씀하시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로 싸우게 될 거라고. 아들만 상속받는 거죠. 딸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모두 마음이 불편해요. 조화 부부는 박 한 집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왕래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매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부모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강 챙기러 가는 게 아니죠. 가끔은 음식을 가져가서 박한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건강이 괜찮은지 확인하기도 해요. 어떤 날은 음식을 가져가고 박한을 즐겁게 해주고 그런 김에 토지 이야기 꺼내고 또 어떤 날은 오래도록 이야기 나누기도 해요. 박한이 보기에 우리 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세 아들도요. 그들도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그냥 덜 드러낼 뿐이죠. 조쭈는 둘째 아들인데. 조쭈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는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야기해요. 조희애는 셋째 아들인데 그는 성격이 더 온화해요. 말이 적지만 속은 복잡해요. 조투는 막내 아들인데 그는 아직 젊어요. 성격도 온순해요. 가장 온순한 사람이에요. 이 4명 중에서. 그리고 두 딸은 고람과 고회인데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을 보러 오죠. 근처에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딸은 형제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걸 보면서 그냥 끼어들지 않기로 해요. 그냥 두려워서요. 조화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그의 아내도 그렇고 약한 사람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요. 집안의 분위기가 항상 무겁고 재산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이 많아. 그래서 그냥 관여하지 않기로 했지. 뭔가 두려운 게 있어. 특히 조화가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가끔은 약한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곤 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항상 무겁고 긴장돼. 집안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박하는 말이죠. 하루 종일 약속만 하곤 해요. 약속했다가 또 번복하고 다시 약속하고. 그래서 자식들이 서로 질투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단합이 깨져가죠. 서로 만나면 그냥 웃고 지나치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아요. 키6. 그리고 박한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동안 심장병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집안 분위기는 그리 슬프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떠나고 나니 집안이 조금 허전해졌어요. 사람이 없어진 느낌이랄까요. 박한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박한의 남편도 빠르게 쇠약해졌어요.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죠. 그래서 매일 우울했어요. 예전보다 말도 줄어들고 장례식이 끝난 후 6 자식은 어머니를 묻고 돌아온 후 이제부터는 누가 박한을 돌볼지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박한은 아직 걸을 수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상태였죠. 그래서 누군가 필요했어요.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는 사람.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 자식들이 모여서 교대로 아버지를 돌보자고 했어요. 각자 한 주씩 맡기로. 들으셨죠? 박한 삼촌은 아직도 걸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소리만 지르면 되죠. 그게 전부예요. 그때 자식들이 서로 의논해서 번갈아가며 할아버지를 돌봤어요. 각자 일주일씩 맡아서요. 들으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죠. 공정하네요.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키6. 걱정하느라 첫 주에는 아직도 열정이 넘쳤죠. 모두가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가 되면 늦게 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야, 조금만 더 있어줘. 나 일이 생겼어.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하죠. 너도 조금 일찍 와줘. 내 자식이 아파서. 이런 식으로 박한을 돌보면서 조희엔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루 종일 그는 림파라를 찾겠다고 약속해요. 오늘은 이 아이에게 침대를 약속하고, 왜냐하면 그 아이가 병원에 데려다줬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아이에게 집을 약속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약을 사다 줬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돌보는데 왜 저 아이가? 집에 돌아가면 모두가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때 조화가 이 말을 듣고 그는 믿고 박한에게 약속한 게 조희엔에게 침대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조희엔이 지난 주말에 그의 집에 가서 풀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조화는 정말 화가 났죠. 그는 달려가서 바로 시비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커지면 박한은 정말 두려워하죠. 그는 정말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는 즉시 약속을 철회하죠. 그가 말하길, 나는 하늘에 약속했을 뿐이야. 너, 박한. 화내지 마. 그리고 그는 조화에게 돌아서서 그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죠. 그가 약속한 건 다른 것이었어요. 그가 뭘 약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다른 것을 약속했어요. 박한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희엔이 있었습니다. 그가 듣게 되었죠.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의 화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준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도 끼어들어 친구처럼 말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갈등만 더 심해졌습니다. 키6. 그렇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매주 사건이 일어났고 매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싸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서로 천천히 대화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박한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지 자식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박한이 정말 결연했습니다. 그 순간 그를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식들이 이 집에서, 넓고 화사한 집에서 매일매일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와도 각자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식사는 잘 챙겼는지, 집은 괜찮은지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박한이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키6. 그날 아침 그는 집 앞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입이 비뚤어지고 팔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이웃들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이웃 몇 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죠. 그들이 뛰어들어와서 소란을 피웠어요. 그리고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부르기 시작했죠. 그때서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박한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어요. 그런데 박한은 살아났지만 문제는 반신불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는 계속 누워있어야 했고 마비가 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식사나 목욕, 개인 위생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뒤척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봐야 했죠. 지켜봐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병자를 돌보는 건 단순히 아침 저녁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밥 먹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곁에 있어야 해요. 계속 곁에 있어야 해요. 병자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가족조차도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 힘든 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크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고 주가 지나고 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도 하루도 쉴 수 없어요. 한순간도 편할 틈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누워있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죠. 그리고 한밤중에도 일어나게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간병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시 모였어요. 2명의 딸. 장남의 아내인 고 람과 고 회도 돌아왔어요.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있죠. 그러다 보니 간병인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이 자식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 두 자매가 말이죠. 첫째 딸과 멀리 있는 남편이요. 고 람과 고 회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Thì cô Lan với cô Huệ cũng đi về. 그러니까 다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잘 알고 있었죠. 이번 상황은 박한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몇 주만 돌보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건강해지길 바랐죠. 이런 상황은 죽을 때까지 돌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거절할 이유를 찾고 있었죠.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던 중에 조화가 제안했어요. 돈을 내서 간병인을 고용하자고요.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은 즉각 반대했죠. 그건 남의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왜 갑자기 남에게 맡기냐고요. 혹시 그 사람이 소홀하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부모를 돌보는 건 자식의 의무잖아요. 어떻게 외부인에게 다 맡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 의견이 나뉘었고 서로 싸우기까지 했죠. 조화의 제안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고용하면 상속을 주장할 권리가 없거든요. 돌보는 노력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거죠. 마치 내가 많이 돌봤으니 내가 다 가져가야 한다는 식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반대했죠. 그것이 전부 부모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일부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만약 내가 돌보지 않으면 상속권을 잃을까 봐요. 결국 한참 논의한 끝에 결정이 내려졌어요. 결정은 만약 누군가가 박한을 끝까지 돌보겠다고 하면 식사부터 약, 위생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100세까지 돌보면 그 사람이 집과 앞마당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뒤쪽 침대는 나머지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죠. 식사 챙기고 약도 챙기고 그리고 목욕도 시켜야 해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 그 사람은 그 집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토지도요. 뒤쪽 침대는 나머지 사람들과 나누기로 해요. 그럼 종이에 적고 서명한 다음에 증인을 초대해야 해요. 사람들이 그 조건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서는 아쉬움이 컸죠. 하지만 병든 사람을 돌보는 상황을 생각하니 매일매일이 힘들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죠. 그래서 결국 모두가 동의했어요. 단 한 명, 조화만 제외하고. 조화는 반대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죠. 키식스. 왜 내가 아버지 혼자 돌봐야 해? 그 집과 토지를 얻으려면 아버지를 돌보는 게 뭐가 어렵겠어? 내가 할 수 있어. 내 아내도 할 수 있고. 왜 그래야 해? 그가 이렇게 말하자 부부는 조북한을 돌보겠다고 결심했어요. 부부는 짐을 싸서 그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조북한을 정성껏 돌보겠다고 선언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나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서명을 했으니까. 누가 돌보든 그 사람이 집을 차지하는 거니까. 조화가 돌보면 조화가 집을 얻는 거죠.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처음 며칠 동안 조화부부도 애쓰며 아침에 죽을 끓이고 점심에 밥을 하고 저녁에는 조북한의 옷을 갈아입혔어요. 조화의 아내는 밥을 챙기고 조화는 다른 일들을 맡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는 가끔 가서 아버지가 잘 돌보는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안심했죠. 더 이상 의견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이나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이죠. 화가 나고 나면 서로 말도 거칠어지고 박한 아저씨는 그렇죠.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을 돌보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전혀 다르죠. 보통 노인을 돌보는 것과는 박한 아저씨는 지금 이 순간 박한 아저씨는 완전히 한 곳에 누워 계세요. 몸을 뒤척이고 싶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필요한 것도 스스로 못 가져요. 가려운 곳도 긁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해요. 오래 같은 자세로 누워있으니 등이 상처가 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조금씩만 나지만 자주 뒤척이지 않으면 더 빨리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면 아프고 불편해져요. 정말 불편하죠. 그래서 2시간마다 누군가가 와서 뒤척여줘야 해요. 밤에도 마찬가지죠.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뒤척여야 하고 새벽 4시에도 깨야 해요. 즉, 간병인은 밤에 편히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사 문제도 식사는
모든 걸 잘게 갈아야 해요. 왜냐하면 삼키기 힘드니까요. 죽도 갈아야 하고 밥도 갈아야 해요. 그리고 한 숟가락씩 먹여야 해요. 먹고 나면 삼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천천히 먹여야 해요. 많은 날이 그랬어요. 조화 아저씨의 아내가 죽을 1시간 동안 먹였는데 겨우 반 그릇밖에 못 먹였어요. 먹이면서 계속 토닥여줘야 했어요. 마치 아기처럼요. 그리고 위생 문제도.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갈아야 해요. 기저귀를 갈고 노인을 씻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냄새가 심해요. 노인을 돌보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불쾌하죠. 누가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처음 이틀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박하는 정말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소변 감염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사서 먹어야 했죠. 약을 먹으면 소화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서로 연결되더라고요. 정말 짜증났어요. 조화는요. 그런 성격이에요. 항상 짜증내고 그걸 풀 방법을 몰라요.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산책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집안에서 답답해하죠. 그 짜증을 박한에게 다 쏟아내요. 그냥 다 쏟아내는 거죠. 이웃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몇 번은 정말 시끄러웠어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큰 소리만 들렸죠. 어떤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그냥 듣고 있으면 정상적인 대화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날도 있었고 하루 종일 소리가 들리는 날도 있었어요. 이웃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상한 소리가 나서 조화에게 물어봤더니 이웃들이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조화 아내는 남편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가끔 큰 소리로 말하는 거라고. 욕하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그 동생들도 이웃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냥 그렇게 들렸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부인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말할 수가 없죠. 맞죠? 키6. 그리고 그날 조화가 박한을 돌보고 있었어요. 조화가 박한을 위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박한의 등은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어요. 상처가 커서 빨갛게 부풀어 있었죠. 등 뒤가 이렇습니다. 누군가 살짝만 만져도 그 상처에 닿으면 그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조화는 뛰어들면서 계속 욕을 했죠. 정말 화가 나서 욕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한참 지나서 그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이요. 이웃이 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그날 그는 창문을 닫는 걸 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박한이 다른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조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죠. 죽어버리라고 하더라. 자식들만 괴롭히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박한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조투를 호출했어요. 호주에 있는 아들이죠. 가까이 와보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그가 나에게 죽으라고 했어. 그렇죠. 그 후 조투는 화가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죠. 이번에는 여러분, 이전보다 더 심각했어요. 조화는 그냥 부인하고 있었죠. 그는 박한이 헷갈렸다고, 잘못 들었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자고. 그리고 조화의 아내는 옆에 서서 그녀도 끼어들었어요. 남편이 힘들게 일했는데,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아직도 욕을 먹고 있네요. 그리고 조쭈는 그 성격 급한 남자. 그가 듣고 일어섰어요. 그는 조화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가 조화를 욕했어요. 조화는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가 되받아쳤죠. 서로 욕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결국 감정이 격해져서 정점에 이르렀죠. 그때
두 사람이 정말 싸울 기세였어요. 그때 집안의 형제들이 말리러 나섰죠. 그리고 중재했어요. 결국 그 일은 마무리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일이 계속 이어졌고 몇 달 더 지속됐어요. 박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죠. 조화는 그를 감경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는 게 아니었죠. 자식들이 아버지를 돌보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가끔 찾아오는 정도였어요. 조화 부부는 그런 상황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죠. 조화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조화가 그런 태도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죠. 그런 모습이 눈에 거슬렸어요. 정말 불편했죠. 그런 기분이었어요. 조투가 들어왔을 때 그는 잠시 앉아 있었어요. 조화의 아내는 왔다 갔다 하며 의자와 테이블을 치우고 물건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눈치를 보더군요. 마치 살아있는 귀신처럼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었죠. T6. 정말 강하게 행동했어요. 무언가를 강하게 표현했죠. 마치 위협하는 듯이. 정말 큰 소리로. 마치 싸움이 날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어요. T6. 조투는 그 행동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았죠. 하지만 그는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는 불행한 상황을 보며 조투를 바라봤죠. 그런 애틋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버지와 좀 더 놀아야 해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좀 더 앉아 있으니까. 조화 아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조투, 무슨 일 있어요? 조투,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으면 괜찮아요. 아버지가 생각하게 두세요. 그때 조투가 그런 말을 듣고 일어났어요. 문으로 나갔죠. 그런데 나갈 때 고개를 돌려서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봤어요. 그때 박한도 따라봤죠.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내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박한이 갑자기 식사를 거부했어요. 죽을 떠주면 내뱉었어요. 삼키지 않았죠. 그냥 박한은 누워서 헐떡였어요. 눈은 흐릿하고 손발은 차가웠어요. 그걸 본 자식들이 서로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어요. 확실히 지켜보려고요. 그런데 조화는 반대했어요. 그가 말했죠. 나이가 많으니 사는 날까지 사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느라 비용이 많이 들어. 그가 회복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게 뭐였냐면 형제들이 다 반대했어요.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죠. 그때 서로 언쟁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박한을 차에 태우기로 했어요. 병원으로 바로 가기로. 갈 때 조화도 함께 갔어요. 그도 차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 모습은 정말 무표정하고 차가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박한을 병원에 데려갔을 때 입원실에 누웠어요. 자식들이 교대로 지켰죠. 이번 첫날에는요.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서류도 절차도 왔다 갔다 하느라 모두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서류 작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절차도요.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쁘고요. 정말 모두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렇죠. 박한 말이죠. 그분은 병원에 거의 10일 계셨어요. 그러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전날 밤에요. 그분은 아직 숨을 쉬고 계셨어요. 아침에 가족들이 들어갔는데 그분이 가신 걸 보게 되었죠. 아주 조용히. 고통스럽거나 힘든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아주 부드럽게 가셨어요. 죽음이 오면 장례식을 치러야죠. 집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박한은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사셨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웃과 친구들도 많았죠. 또한 그분은 별로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웃들과.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형제들은 그런 일들, 상속 다툼이나 싸움 같은 건 잠시 미뤘어요.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요. 그래서 최소한 몇 일 동안은 장례를 치르며 평온할 수 있었죠. 장례를 마치고 묻고 나서 모두가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조화가 나타났어요. 그가 탐욕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T6. 그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장남이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장남의 몫이다. 이 집은 당연히 내 것이어야 한다. 이전의 서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 서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재산은 6명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그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어요? 키6. 그는 이 집을 개인 소유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토지를요. 뒤쪽에 있는 그 땅은 예전에는 5자녀에게 나누기로 서명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뒤집으려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집을 가져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걸 개인 소유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토지도요. 뒤쪽에 있는 그 땅 말이죠. 키6. 예전에는 서류에 서명했었어요. 남은 5명의 자녀에게 나누기로.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입장을 바꾸셨어요. 그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예전부터 분명히 말했잖아요. 서류를 작성하라고. 증인도 있어야 한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그동안 아버지를 돌보면서 말이죠. 조화는 아버지를 엄청 욕했어요. 이제 그는 재산을 다 차지하고 싶어 하죠. 누가 바보처럼 참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며칠 동안 난리가 났어요. 매일매일 사건이 있었죠. 집안에서 싸우고 밖에 나가서도 싸우고 어느 날은 이웃들이 다 들을 정도였어요. 동네 끝에서 끝까지 다 들렸죠. 정말 큰 소리로 싸웠어요. 그리고 두 분의 아내는 남편이 멀리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냥 밖에 서 있었죠. 경쟁하지는 않았지만 두 분도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키6. 조화는 자기 마음대로 뒤쪽에 토지를 보러 사람을 불렀어요. 협상하라고. 가격을 정하고 계약서도 다 작성했어요. 계약금도 다 받았죠. 그제서야 형제들이 알게 되었어요. 하하. 그 토지에 대해 이전 합의서에는 명확히 5명에게 나누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화가 혼자서 팔아버린 거죠. 그는 누구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조준과 조희엔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조화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엄청 큰 소리로 서로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누가 이걸 참겠어요? 이렇게 시끄럽게 싸웠죠. 그 싸움이 시작된 이후로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죠. 세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집안의 물건들이 모두 엉망이 되었죠. 그때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몇 명이 달려왔어요. 싸움이 끝난 후에 양쪽이 끌려 나왔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일단은 해산된 상태였죠. 조준과 조희엔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잠시 후에 사람들이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걸 봤어요. 동네 구석의 술집에서요. 형제들이 술을 마시며 술이 들어가자 그날 오후의 이야기를 계속 꺼냈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심각해졌죠.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그 심각함이 더욱 격렬해졌어요. 형이 갑자기 토지를 팔았던 이야기를 꺼내고 아버지가 욕을 먹었던 일도 언급하고 형이 욕했던 일도 다시 말하고 오랫동안 집이 평화롭지 않았던 이유도 조화 때문이라고 했어요. 술이 더 들어가면서 이야기는 더욱 격해졌죠. 술을 더 마신 후에 두 사람은 일어났어요. 몸에 날카로운 물건을 챙기고 조화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조화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갔고 세 사람이 다시 만나서 싸움을 계속했어요. 이번에는 이웃들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 남자가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끼어들면 위험하죠. 남의 가족 문제인데 괜히 엮이면 안 되니까요. 맞죠, 키6. 그리고 싸움이 계속되자 국으로 넘어갔어요. 국으로 넘어갔어요. 조준의 아내와 조희엔의 아내가 이웃 몇 명과 함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모든 일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조준과 조희엔이 그때서야 도착했죠. 도착했을 때 모든 일이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키6. 조준과 조희엔이 머리가 깨졌어요. 피가 얼굴에 쏟아졌죠. 조화는 하루 늦게 돌아가셨어요.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피가 난리 났다고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실어갔죠. 도착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키6. 박한의 장례식은 2주도 안 돼서 끝났어요. 이제 조화의 장례식이 다가왔어요. 장례식 날들 중에 조투의 아내와 고람, 고회도 함께 모였어요. 세 사람이 다시 이야기했죠. 박한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첫날 세 사람이 하늘 아래 나가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그 할머니는 조용히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러분, 큰일 날 거예요. 노인과 젊은이 모두 죽을 거예요. 토지와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누군가 죽어요. 할머니가 말을 마치자 세 사람은 서로 쳐다봤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세 사람이 돌아서서 할머니에게 물어보려 했는데 할머니는 신기하게도 아무도 할머니가 일어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거기 앉아있던 할머니를 본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세 사람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불행한 일에 신경 쓰느라 모두 잊어버렸죠. 그 할머니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도 않았죠. 그리고 조화의 장례식 때 관을 보면서 그 관은 그 관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세 사람은 그 말을 기억했어요. 노인과 젊은이 모두 죽을 거예요. 토지와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죽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키6.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키6. 박한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조화도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죽은 방식이 바로 그 말처럼이에요. 그때 만약에 이 세 사람만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이 이야기를 집에서 나누고 모여서 한번 제대로 이야기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키6. 하지만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만약에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화의 장례식이 끝나고 누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때 박한의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조준과 조희애는 구금되어 있었고 조화의 아내는 혼자서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 집에 혼자 있을 용기가 없었죠. 남은 자녀들은 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재산을 처리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계속 닫혀 있었던 거죠. 그때 친구풍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근처 이웃들은 박한의 집을 무서워했어요. 그 집은 옆집에 사는 오빠가 말했어요. 그는 말했죠. 몇 번의 밤이 지나고 한밤중에 새벽 1시쯤 박한의 집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파괴적인 소리도 아니었고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익숙했어요. 박한이 살아있을 때 매일 밤마다 그의 기침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네요. 그 소리는 아니야.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어. 너의 기침 소리가 들려. 그리고 그 소리도 들려. 하지만 그 소리는 정말 익숙해. 박한이 살아있던 시절. 그때의 이야기야. 그가 누워있던 그때. 나는 매일 밤 그의 기침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지금도 그 소리가 들려.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기침 소리가 나더라. 정말 무서웠지. 내가 듣고 나서 말이지. 할머니가 진짜 소름 돋았다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어. 몇 밤이 계속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한 달 가까이 계속 그랬어. 진짜야.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어. 이웃에 있는 애들 이야기야. 키6. 그 애들이 말이지.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애는 겨우 9살이었어. 그날 밖에서 놀고 있었지. 그런데 공이
길 건너로 굴러갔어. 그래서 할아버지 박 한 집으로 들어갔지. 애들이니까 그냥 뛰어가서 공을 가져오려고 했어. 그렇지. 왜냐면 애들은 두려움을 몰라. 그런데 그 애가 그 집 마당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를 봤어. 집 앞에 앉아 계신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허리를 구부리고 길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 애는 그걸 보고 가족이 돌아온 줄 알았어. 그래서 인사를 하고 공을 주우러 나갔어. 그 애는 아무것도 몰랐지. 애들이니까 밤에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했어. 그때 엄마가 물어봤지. 그 할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었냐고. 어떻게 생겼냐고. 그 애가 다 설명하고 나니까 엄마 얼굴이 창백해졌어. 왜냐면 그 애가 말한 모습이 박한 할아버지랑 똑같았거든.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었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 그리고 그 애 엄마가 더 물어봤어.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그 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아니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그 아이가.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아니요. 그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어. 그 아이가 말하길. 그냥 밖에 나갔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아이의 엄마가 물어보려고 했어. 엄마가 아이를 집으로 부르고 문을 잠갔어. 그런데 그때 뭔가 들렸어. 그리고 조화 이모의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야.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야. 조화의 장례식이 끝난 후 이모는 혼자 집으로 이사했어.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 왜냐면 장례식 준비로 바빴거든. 장례식 준비로 바빴고 아이들 돌보느라 바빴어. 생각할 시간이 없었지.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불면증이 시작됐어. 그냥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야. 계속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잤어. 눈을 감기만 하면 조화가 보였어. 그렇게 이야기했어. 세상에. 눈을 감기만 하면 그가 거기 서 있는 걸 봤어. 옷장 구석에 서 있었어. 그는 가만히 서 있었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너는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그를 쳐다보지 못했어. 정말 이상했어. 눈을 뜨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눈을 감기만 하면 그가 바로 거기 서 있었어. 세상에. 소름이 끼칠 정도야.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언니에게 같이 자자고 했어. 그렇게 하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서. 하지만 여전히 보였어. T6. 매일 밤마다 보였어. 그 일이 한 달 정도 계속됐어. 결국 사람들은 그녀에게 스님을 초대하라고 했어. 조화를 위해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스님이 해결해 주셨지. 의식이 끝난 후에는 그 다음 몇 밤 동안 조화를 위해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스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의식이 끝난 후에 그 다음 몇 밤 동안 그제서야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할머니는 다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그 아래에 바로 조화가 있었대요. 그분은 죽었는데도 많이 억울해하셨어요. 죽는 방식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아직도 많은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쉽게 떠나지 못하셨대요. 선생님도 정확히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들 알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모두가 다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도 그 후에 선생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박한의 집으로 가서 의식을 진행했죠. 그분이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어요. 의식을 마친 후 그 집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집은요, T6.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있죠. 왜냐하면 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두 동생과 관련된 문제도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야기는 바인폰이 여기로 보내준 거예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집안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갈등 속에 영혼이 얽혀있었죠. 이 기회를 통해 어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바인폰이 이야기를 믿고 보내줘서 고마워요. 이 채널에 어니 모든 관객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T6 정말 감사드립니다. Quý vị